세계정세 해부에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을 맡은 전재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며칠 사이 중국이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일본 내각이 국방 현대화를 가속하기 위해 54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국방 예산을 승인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이 결정은 베이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러시아로부터 커져가는 위협 속에서 내려졌습니다. 한국식으로 한마디 보태면 누군가는 힘으로 지도를 바꾸려 전쟁을 일으키고도 책임은 외면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부당한 전쟁은 결국 비용과 도덕적 파산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 예산 가운데 약 7억 8,200만 달러는 항공기와 함정의 출동 태세를 끌어올리는 데 투입됩니다. 정비, 부품 교체, 상시 전투 근무 태세 개선이 포함됩니다. 또 약 7,360만 달러가 다목적 호위함 모가미급 2척의 건조를 앞당기는 데 배정되고 해상자위대의 수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타이게이급 잠수함 프로그램에도 투자가 이어집니다. 말하자면 적게 써도 곳간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남의 땅을 억지로 뒤집으려는 전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주듯 피와 돈을 끝없이 삼키는 블랙홀일 뿐입니다. 전략과 배분을 함께 들여다보면 이 추가 예산에는 합리성과 함께 몇 가지 걸리는 대목도 보입니다. 무엇보다 54억 달러는 외딴 덩어리가 아니라 일본이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2%로 끌어올리려는 일정 위에 놓인 한 조각입니다. 안보 환경의 악화에 대응해 재빨리 국방비를 키우려는 큰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이 세계 곳곳을 뒤흔드는 가운데 각자의 속도전이 벌어지는 형국입니다. 일본은 약 7,360만 달러로 모가미급 경호위를 2척 더 건조합니다. 일본이 해군력에 집중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베이징이 긴장하는 이유가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축적된 일본의 해전 경험과 운용 노하우는 결코 얕지 않습니다. 함대를 강화하고 상시 출항 능력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중국이 서태평양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마주칠 장벽이 두꺼워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군사 논리로 보자면 일본은 경호위 건조와 잠수함 전력 강화로 해상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함정과 항공기가 정박만 하는 자산이 아니라 자주 바다와 하늘로 나가도록 정비와 보급망의 구멍을 메우고 있습니다. 이는 해상교통로 방어와 대잠 중심의 억지 전략에 잘 부합하는 길입니다. 훌륭한 장비를 샀다면 기동과 출동률이 따라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원칙을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출동태세 예산은 큰 가산점입니다. 세계의 많은 군대가 신형 장비 도입에는 열을 올리지만 정비 예산과 비행시간, 항해시간 부족으로 가용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본은 보유 전력의 가동성을 먼저 끌어올려 단기간에 효과를 내는 길을 택했습니다. 초계 횟수가 늘고 위기 대응 속도가 빨라지며 훈련의 질도 올라갑니다. 기름도 못 넣을 전차만 늘리는 허세 대신 잘 달리는 부대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민가를 때리고 민간 기반 시설을 무차별 공격하는 부당한 전쟁은 러시아가 아무리 선전해도 실전에서 드러나는 장비 고장과 병참 붕괴로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돈이 일본의 강점에 정확히 꽂힌다는 것입니다. 모가미급은 근해 방공과 대잠을 겸비한 다목적 호위함으로 연안과 열도 주변의 상황에 특히 잘 맞습니다. 타이게이급은 현대적인 디젤 전기식 잠수함으로 일본 주변의 비교적 얕은 바다에서 작전하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상대 함정을 추적하고 해상 교통로를 지키는 역할에 적합합니다. 이 분야는 전쟁을 억제하고도 외교적 공간을 넓히는 데 실질적 효용을 내는 곳입니다. 한편 54억 달러는 이듬해 회계연도 국방 예산 약 550억 달러에 견주면 작은 비중입니다. 몇몇 우선 과제의 가속 페달을 밟는 성격이지 전략의 방향을 바꾸는 변화는 아닙니다. 2022년에 밝힌 억지력 강화와 원거리 타격 능력 확충이라는 큰 가닥과도 일치합니다. 다만 현미경을 들이대면 약점도 보입니다. 해군과 하드웨어에 치우친 색채가 짙습니다.
고령화와 모집난으로 자위대 인력 사정이 팍팍해지는 현실을 생각하면 인적 기반, 교육 훈련, 사이버 방어, 전자전, 우주 영역, 국가 기반 시설, 보호 같은 분야의 체질 개선을 더 강하게 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껍질은 단단하나 속이 부드러운 군대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정비와 보급을 책임질 숙련 인력을 키우는 일도 필수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것처럼 인명 경시와 비전문성은 결국 무기보다 빨리 전선을 무너뜨립니다. 산업 역량이라는 현실의 벽도 잊을 수 없습니다. 모가미급조차 반도체 부족으로 수직 발사기 장착이 지연되어 불완전한 구성으로 인도가 이루어진 전례가 있습니다. 복잡한 전투체계의 통합과 장비 설치 속도는 기술 인력, 조선소, 공급망이 한계입니다. 산업 기반을 넓히지 못하면 돈만 빨리 투입한다고 배가 원하는 속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일본이 하는 일을 다시 묶어보면 국방비 증액, 잠수함과 호위함 가속, 출동 태세 강화입니다. 보통의 해석은 일본의 강화가 중국의 악몽이라는 도식으로 흐릅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미국의 핵심 동맹이니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 전략은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핵심은 단순한 힘의 증감이 아닙니다. 일본의 약점이 중국의 약점과 맞물려 서로를 자극하는 구조라는 점, 그리고 일본의 변화가 베이징이 생존 공간으로 여기는 구역에 직접적인 제약을 건다는 점입니다. 바둑으로 치면 호흡줄이 점점 조여지는 모양입니다. 인구 구조를 보십시오. 일본은 고령화로 병력이 마르고 있습니다. 중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청년층이 줄고 지역에 따라 징집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비를 현대화할수록 운용할 사람과 정비할 기술자가 더 필요합니다. 두 나라 모두 돈이 자동으로 전투력으로 환산되지 않는다는 냉정한 수학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사일을 늘리면 중국은 해군을 키우고 중국이 외해로 뻗으면 일본은 속도를 더합니다. 한국, 미국, 대만도 조정에 들어갑니다. 모두가 뒤처질까 두려워 달리는 멈추기 어려운 무한 러닝머신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러시아의 침략전은 이 러닝머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매일 중계하듯 보여줍니다. 군홧발이 정의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숫자 대신 피로 증명 중입니다. 중국을 더 불안하게 하는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일본이 순수 방어 국가에서 제한적 방역 능력을 갖춘 주체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비 중심은 미국이었고 일본은 후방기지 제공자였습니다. 이제 일본이 원거리 타격 능력과 현대적 함대, 서남도서 전역의 레이더를 갖추게 되면 대만 해협과 동중국해 같은 핵심 시나리오에 직접 개입 가능한 행위자로 올라섭니다. 조연이던 배우가 주연과 호흡을 맞추며 대사를 늘리는 셈입니다. 이 변화는 베이징의 전략 공간 축소로 이어집니다. 규슈에서 오키나와 난세이 제도, 그리고 대만으로 이어지는 섬사슬은 태평양으로 나가는 문턱을 이룹니다. 인민해방군 해군이 더 멀리 나가려면 일본의 감시망 아래 좁은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도쿄가 함대를 고도화하고 방어용 미사일을 배치하며 전초 도서의 주둔을 늘릴수록 1차 도련의 벽은 더 높아집니다. 역사의 민감성도 큽니다. 중국 대중 담론에서 대일전의 기억은 정권의 정당성을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이 실제로 방어적 목표라 해도 금세 군국주의 부활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그러니 국내 여론을 의식해 강경 제스처가 반복됩니다. 하지만 강경함이 곧 유능함은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과시한 허세의 결과를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12월 3일에는 분쟁섬 주변에서 중국과 일본 선박이 대치했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오키나와를 둘러싼 주권 공방도 더 뜨거워졌습니다. 며칠 전 중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불법이자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선언은 쉽지만 국제법의 냉기로 돌아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 조약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제2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뒤에 포기하는 영토를 규정합니다. 제2조 A는 일본이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밝힙니다. 제2조 B는 일본이 포르모사, 즉 대만과 팽오군도에 대한 권리와 칭호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고 합니다.
제이조 씨는 쿠릴 열도와 남사할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제이조 F는 스프레틀리 군도와 파라셀 군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이들 지역을 어느 국가에 귀속시키는지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백이 훗날 대만의 법적 지위가 미확정이라는 논쟁을 낳았고 중국의 불만을 키웠습니다. 제3조는 일본이 류큐 제도와 오키나와를 포함한 29도, 북위 이남의 여러 섬들, 난포 제도, 오가사와라 제도, 이오지마, 마커스 섬 등에 대해 미국을 단일 관리기관으로 하는 유엔 신탁통치 제안을 허용한다고 써 있습니다. 결정이 날 때까지 미국은 행정, 입법, 사법의 정원을 가집니다. 이후 미국은 1972년에 오키나와의 행정을 일본에 환원했습니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도 환원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지만 중국은 이 해석을 부정합니다. 베이징의 공식 입장은 초안과 서명과 비준 과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배제되었으므로 이 조약은 편파적이며 특히 영토 관련 부분은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더 디플로맷이 인용한 1951년 저우언라이의 발언도 같은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 조약을 무효라 치면 중국 스스로 난처해집니다. 이 조약은 일본이 대만과 팽호, 파라셀과 스프레틀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국제적으로 천명한 유일한 전후체제의 기둥입니다. 무효라면 일본의 포기 자체가 공중으로 사라집니다. 법적 시간은 1945년에서 1951년 사이로 되돌아가 대만의 지위를 미확정으로 보는 서구 학자들의 논지가 힘을 얻습니다. 중국이 오랫동안 반박해온 문을 스스로 다시 여는 셈입니다. 남중국해 문제도 비슷합니다. 중국은 드물게 쓸 수 있는 법적 근거 중 하나를 잃습니다. 특히 2016년 중재재판으로 역사적 권원 주장이 기각된 뒤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중국은 흔히 전후 질서를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바로 그 전후 질서를 세운 문서입니다. 조약을 부정하면 자신이 기대는 질서의 기둥을 스스로 흔드는 모순에 빠집니다. 정치적 구호는 단단해 보이지만 국제법의 문장 앞에서는 취약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법과 사실을 비틀어 내세운 선전이 현실의 참상 앞에서 무너지는 것과 닮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주장을 고집할까요? 베이징은 법의 논리보다 정치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센카쿠 문제에서 일본의 논리를 전면 부정하고 미국 주도의 안보 체제를 깎아내리며 대만 문제에서 도쿄의 정당성을 약화하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스스로의 법적 토대를 잠식합니다. 일본을 겨누다 자신을 베는 칼날이 된 셈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보듯 부당한 전쟁과 왜곡된 서사는 잠시 귀를 홀리지만 끝내 기록과 증거 앞에서 패합니다. 이 논쟁은 결코 뜬구름 잡는 학술 싸움이 아닙니다. 단기 정치 이익이 장기 전략 기반을 갉아먹는 과정을 보여주는 전형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존중하라 외치면서 그 결과를 만든 핵심 조약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후 질서를 따르라 요구하면서 그 질서의 기둥을 스스로 빼낼 수도 없습니다. 역사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깎고 붙일 수 있는 소품이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전후 질서 그리고 국제문서는 오늘의 아시아를 떠받치는 토대입니다. 어느 나라든 자기 이야기 예쁘게 만들자고 이 토대를 부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증명하듯 역사를 속이고 법을 누르면 잠깐은 박수 소리가 들릴지 몰라도 마지막 장면에서 드러나는 것은 파괴와 고립뿐입니다. 진실은 시간이 걸려도 문을 두드립니다. 거짓은 스스로 균열을 냅니다. 오늘 세계정세해부는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세계정세해부는 항상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